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 정우는 책상 위 수진의 사진에 손을 뻗었습니다. 1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던 그날 찍은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수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비가 오네. 넌 비 오는 날을 좋아했었는데. 정우는 수진이 없는 20해를 어떻게 견뎌왔는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직도 옆자리를 더듬곤 하니까요. 그리고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수진이 좋아하던 카페에 가서 그녀의 자리에 커피 한 잔을 놓고 혼자 마주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수진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것만 같았어요. 아빠, 전화 안 받아요? 아들 민준의 목소리에 정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21살이 된 민준은 부산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한 상태였죠. 아, 미안. 무슨 일이야? 기차 시간 늦어서 친구들이랑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정우는 자신이 민준에게 과잉 보호하는 아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혼자 키우다 보니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민준은 이제 성인이었고 그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우는 민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숙소에 도착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했어요. 방 어때? 따뜻해? 밥은 먹었니? 네, 아빠. 다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해산물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화면 뒤로 한 여성이 스쳐 지나갔죠. 정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실루엣, 걸음걸이, 어깨선.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기 방금 지나간 사람 누구야? 민준은 뒤를 돌아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걸요? 이 숙소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정훈의 머릿속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진과 똑같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수진은 20해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의 실루엣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빠?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괜찮아. 그냥 잠깐 피곤한 것 같다. 너 재밌게 놀고 조심해서 돌아와. 통화를 끝낸 후에도 정우는 그 모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말도 안 돼, 환각이겠지. 그래, 환각이야. 하지만 내심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이 밝았지만 정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상통화에서 본 여성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는 통화 중에 화면을 캡처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해 보았지만 너무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미쳤나? 20해 전에 떠난 사람인데. 점심 무렵 정우는 오랜 친구 동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죠. 야, 내가 어제 민준이랑 통화하는데 수진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 동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훈아, 그럴 리가 없잖아. 수진이는 20년 전에 넌 직접 사망신고까지 했잖아. 그래, 내가 미쳤나 봐. 근데 그 실루엣이 너무 똑같았어. 넌 아직도 수진이를 못 잊은 거야. 그게 널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정우는 동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떠나지 않았죠. 20해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출장 중 사고를 당했고 경찰은 유실된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정우는 영석의 도움으로 사망신고를 했고 그때부터 혼자 민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수진의 시신은 확인하지 못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훈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당신일까?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튿날 아침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민준에게는 출판사 일로 내려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민준은 의아해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죠. 기차 안에서 정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수진이라면 그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20년 동안이나 자신과 민준을 버려두었을까?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정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설렜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착각했다면 또다시 수진을 잃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민준에게 연락해 숙소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민준은 의아해했지만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정우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죠.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민준의 여행에 끼어드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들은 모두 수진의 모습에 대한 확신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어요. 정말 수진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지. 민준의 숙소 앞에 도착한 정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준이 이해할지 걱정됐죠. 문을 두드리자 민준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에? 미안하다. 아빠가 갑자기 불안해서. 출판 일도 있고. 민준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말요? 갑자기 무슨? 정우는 숙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의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어제 이 근처에서 본 여자분이 있나요? 제 아내와 비슷하게 생긴. 민준의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은 못 봤어요. 민준은 정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 내 영상통화에서 본 여자가 내 엄마랑 정말 닮았어. 아빠가 확인해야 했어.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정훈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를 믿어줘.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싶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내일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아빠도 같이 가시죠. 안 돼, 아빠는 좀 더 있어야겠어. 민준이 떠난 후 정훈은 영상통화에서 보였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주변 카페, 식당, 해변. 어디서든 수진을 닮은 여성을 찾으려 했죠. 주변 상점들의 CCTV도 확인하려 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훈은 자신의 행동이 미친 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가슴은 계속 그를 몰아붙였죠. 작은 모텔에 묵으며 다음 날도 수진을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훈에게는 오직 수진만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날 정훈은 우연히 시장 한 구석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여성이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곡선, 머리카락의 웨이브, 어깨를 으쓱하는 습관까지. 수진아. 정훈은 달려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훈은 필사적으로 뒤쫓았지만 골목길에서 그녀의 흔적을 잃었어요. 무릎을 꿇고 헐떡이며 정훈은 절망했습니다. 제발, 수진아, 돌아와. 모텔로 돌아온 정훈은 탈진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뒷모습. 잠에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은 계속 달아났고 정훈은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땀에 젖은 채 깨어나 정훈은 자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민박집 앞 작은 노점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그의 옆에 앉았죠. 이 동네 사람이 아니신 것 같은데 뭘 찾고 계십니까? 정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를 찾고 있어요. 20해 전에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그녀를 본 것 같아서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은 자를 쫓는 건 화를 부른다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지만 정말 그녀였다면요? 만약 살아있다면? 그래도 그녀를 찾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거요. 때로는 비밀이 비밀로 남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요. 노인의 말이 의미심장했지만 정훈은 무시했습니다. 그저 미신적인 경고라고 생각했죠. 노인이 자리를 뜨자 정훈은 다시 수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고 정훈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민준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그는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출판사 직원들에게도 급한 일이 있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오후의 어느 순간 정훈은 갑자기 수진의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영석이 생각났습니다. 영석은 서울에 있었지만 지금 당장 만나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영석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영석은 정훈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정훈아, 갑자기 웬일이야? 영석아, 나 수진이를 봤어. 영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산에서 수진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다고. 그때 수진이 사고, 뭔가 이상했지 않아? 시신도 찾지 못했잖아. 영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정훈아, 20년이 지났어. 이제 그만 놓아줘. 수진이는 죽었어. 하지만 내가 사망신고를 했다면서. 내가 직접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석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수진이 사망신고서를 확인했어. 내 이름이 있었어. 영석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넌 충격에 빠져 있었고. 무슨 말이야? 뭘 알고 있는 거야? 영석은 갑자기 전화를 받는 척하더니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안, 급한 미팅이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정훈은 영석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청으로 향해 수진의 사망신고서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신고자는 영석이 아닌 박태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정훈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훈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진의 죽음에는 무언가 미스터리가 있었고 영석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정훈은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수진의 사고 당시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김진우 의사였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김 의사가 이미 5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지금 해외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는 다음으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미 퇴직했고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모든 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영석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가 왔어요. 정우나 미안하다. 이건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내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파헤치지 마.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빠, 이상한 사람한테 협박받고 있어요. 저보고 아빠가 뭘 찾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정훈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당장 가겠다. 민준이 알려준 장소는 대학 근처 카페였습니다. 정훈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2명의 남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정훈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시죠. 우리 아들을 건드리다니 대체 누구십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다면서요. 정훈은 놀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내 아내 수진이 말입니까? 그 여자를 잊으세요. 당신을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은 분노를 느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거죠? 남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여자를 찾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때 정훈은 참지 못하고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간 다른 남자가 뒤에서 정훈을 제압하려 했죠.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경찰이 오고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사라졌고 정훈과 민준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정훈은 망설였습니다. 민준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제 민준도 위험에 처했으니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부산에서 본 여자, 내 엄마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 내 엄마의 죽음에는 뭔가 비밀이 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엄마가 살아계신다고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믿어. 집으로 돌아온 정훈과 민준은 안전을 위해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정훈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민준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죠. 내가 부산에서 본 여자가 내 엄마랑 너무 닮았어. 그리고 영석이 수진이의 사망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어. 사망 신고서의 신고자도 이상하고. 민준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럼 정말 엄마가 살아계신 걸까요? 아빠도 모르겠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야 해. 둘은 수진의 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보고서, 신문기사, 보험 청구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죠. 여기 봐, 엄마의 사고 시간이랑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민준의 지적에 정훈은 놀랐습니다. 사고 보고서에는 오후 3시에 강원도 산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당시 병원 기록은 오후 5시에 서울의 병원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거리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두 사람은 밤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민준이 낡은 앨범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빠, 이거 봐요. 그것은 수진이 사고 직전에 찍혔다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경에는 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우는 수진이 연구원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상하네. 내 엄마는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민준이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연구원. 아빠, 여기 뭔가 있어요. 20년 전에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프로젝트 아이리스라고. 정우는 민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비밀 해제된 정부 문서였고 극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참여 연구원 명단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엄마는 편집자였어. 연구원이 아니라. 그때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막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민준을 감싸 안았어요. 민준아, 숨 참고. 두 사람은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앞에는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낮에 봤던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 열쇠 가져와. 빨리. 정훈과 민준은 차에 올라탔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가 그들을 쫓아왔어요. 아빠, 저 사람들 누구예요? 민준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정훈은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가 추격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뒷차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한적한 모텔에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민준아, 지금부터는 더 위험할 수 있어. 내가 친구 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빠. 저도 엄마를 찾고 싶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가요?
어느새 민주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수진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알았어. 하지만 위험할 때는 내 말 꼭 들어야 해. 둘은 모텔방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 아이리스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었죠. 민주는 노트북으로 정보를 찾았고 정우는 과거 수진의 동료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프로젝트 아이리스는 20년 전 갑자기 중단됐대요. 공식적으로는 예산 문제라고 했지만 이상한 소문이 많아요. 정우는 민준의 화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소문? 연구원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소문이요. 몇몇은 사망했고 일부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정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훈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내일 오후 5시 송도 해변 등대 앞으로 혼자 오세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그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어요. 누구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엄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정우는 민준을 안전한 친구 집에 머물게 한 후 송도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죠. 수진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는 왜 20해 동안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뭐가 그녀를 그토록 숨게 만들었을까요? 등대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해가 서서히 지평선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정우는 주변을 경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정각 한 여성이 모래사장을 걸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정훈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걸음걸이 수진이었습니다. 여성이 정훈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자 그 눈동자가 드러났어요. 정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진의 눈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틀림없이 그녀였어요. 수진아, 정훈 씨.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해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목소리였죠. 살아있었구나. 정말 너였어.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동안?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수진은 정훈을 데리고 해변 근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내부는 감시 장비와 컴퓨터로 가득했어요. 여긴 잠시 안전해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순 없어요. 정훈은 수진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해줘, 수진아. 어떻게 된 거야? 20해 동안.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연구원에서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당신에겐 출판사 편집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생체공학연구원이었죠. 정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프로젝트 아이리스는 인간 세포 재생에 관한 연구였어요. 우리는 불치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발견을 했죠. 하지만 그 기술이 잘못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고를 위장했던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팀 일부가 결과를 빼돌려 무기화하려 했어요. 저희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들이 저희를 쫓기 시작했죠. 정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망으로 위장하고 새 신분을 줬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가족이었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과 민준이도 위험해질 거였어요. 그들은 나를 통해 당신들을 노릴 수도 있었죠.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감이 뒤섞였죠. 그럼 이제는 아직도 위험한 거야? 네. 최근에 그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부산에서 저를 목격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민준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긴장했어요. 그들이 와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알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컴퓨터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 들어요. 이 USB를 가져가세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전달하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쫓지 못할 거예요. 정훈은 USB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가자, 수진아. 이제 또 헤어지긴 싫어. 수진은 슬픈 눈으로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먼저 이 일을 끝내야 해요. 갑자기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그들이 왔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내가 없인 못 가.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정우는 놀랐습니다. 민준아, 왜 여기?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빠 걱정돼서 위치 추적해서 왔어요. 민준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엄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내 아들. 세 사람의 감정적인 재회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들어요, 두 분. 이 USB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이걸 공개하면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때가 되면. 갑자기 창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도망쳐요. 뒷문으로. 정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수진은 컴퓨터 장비를 끌어당겨 남자들의 진입을 막았어요. 수진아.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가요. USB를 지켜야 해요. 당신들을 사랑해요. 정훈과 민준은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격투 소리와 비명이 들렸어요. 정훈은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창고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정훈은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민준아. 두 사람은 무너지는 창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었지만 무사했어요. 수진아, 빨리요. 차로. 세 사람은 정훈의 차에 올라탔고 정훈은 급히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따라왔지만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안전한 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아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미안해,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서. 정우는 USB를 꺼내보았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해야 해요.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자. 이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아. 수진은 정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이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해요. 다음 날 그들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리스의 비밀과 그것을 악용하려 했던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정부는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공식적으로 생존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가족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훈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세 가족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수진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정훈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20해의 기다림과 아픔 끝에 마침내 가족이 하나로 모였어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어. 그건 변하지 않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널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어둠 속에서 사라진 수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정훈과 민준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현실이 되어 다시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